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북방기술 위기. 2. 폴란드와의 모든 계약이 취소됩니다. 3. 진실이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폴란드와 20조짜리 초대형 방산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한국.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싸우지를 못했더라니 애친 나라가. 얼마 전 한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 감동을 깨는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뜬금없이 한국과의 방산거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내수 물량까지 모조리 돌려가며 폴란드에 올인한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을 잘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역시 추후 확대되는 수출길에서 거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폴란드 국영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하필이면 폴란드의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오는 2025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인 폴슈카 2052때 자신들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게 되면 군비를 줄이고 한국과의 거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폴슈카 2050은 보도를 통해 폴란드군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물자를 긁어 모아놓고 그제서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악습이 있다며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방정책 역시 이런 식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감사를 진행해서 신중한 계획에 따라 물자를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구입 계획도 수정 검토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슈카 2050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방부 차관 출신인 야누시 젠케는 우리에겐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공수수단도 장착 무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온 전차와 전투기는 결국 경납고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죠. 국방위원회 부의장 체스와프 무르체크도 국군 현대화 계획과 국군 발전 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아예 이런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요. 장비를 사놓고 나서야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미국 에머레이트 에이브람스 50대를 구매했을 때에도 그랬고 최근 한국 FA50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폴란드 현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제대로 된 운용 계획도 없이 납기일이 빠른 한국을 붙잡고 무계획적으로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여태껏 해온 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무기는 본래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체계의 운용 계획에 추가해서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지에 맞게 독일과 미국 무기 도입을 더 늘리고 한국 무기 구매량은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폴슈카 2050은 친이유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와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폴슈카 2050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리고 EU와 사이가 안 좋은 여당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여당이 택한 한국과의 방산협력이라는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군축을 외치면서 최소한의 방위를 위한 무기 구매까지 딴지를 걸고 나섰던 업보가 있어서 안보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폴란드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죠. 따라서 이는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만약 폴슈카 2050이 집권 여당이었어도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군축 같은 평화에 젖은 탁상 공론을 할 상황이 아니게 되어 이들은 무기를 사더라도 같은 유럽인 독일한테서 사던가 하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발언이죠.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한테 침공을 당해 온 국토를 유린당한 역사가 있고 이 때문에 독일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국민적인 감정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자 집권 여당의 2인자인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역시 공식 SNS를 통해 야당의 붙은 전 사령관들로부터 매일 비난을 듣는다. 이들이 전직 사령관이라서 다행이다.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구했다며 이들의 주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입장을 돌려서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거래한 무기의 납기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이 헝가리에 판매한 레오파르트 2전차 44대는 계약 성사가 이뤄진 것이 2018년인데 아직 납품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내년에 겨우 시작해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초도 분량이 5년 만에 도착하고 납품 완료까지 무려 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올해 계약해서 이미 초도 분량 10대를 확보했고 2024년쯤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인 것과는 너무 심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폴란드 네티즌은 이를 두고 헝가리의 첫 번째 레오파르트가 도착할 시점이면 폴란드는 이미 K2표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동유럽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동유럽 국가가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국방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은 우리가 다시 발트와 동유럽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독일이 유럽 국가들한테서 받았던 주문들을 한국이 가로채고 있다. 모자란 정치인들 때문에 다 날리는 중. 한국은 동유럽에서 우리보다 덜 주고받기 때문에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세일즈 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 다이웨이트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일을 두고 독일 산업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현대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와 자동차 등 독일 내 대기업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버튼까지 만지작거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야당은 이렇게 비틀거리는 독일에게 7년 8년 걸려가며 무기를 사자고 하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편 이들이 협력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한국은 위기에 빠진 나토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많은 회원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기 때문이었죠. 최근 수많은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서 한국을 찾아와 무기 거래를 도모한 것은 물론 얼마 전엔 나토 측에서도 한국을 핵심적인 동맹으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의사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의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와 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서양의사회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구호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졌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 산업 입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동유럽에 뚫어놓은 물꼬를 통해 마침내 한국이 나토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했고 장차 한국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선방해준다면 한국 무기가 나토군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단순히 한국만의 희망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에 대한 재빠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글로벌 타임스는 29일 나토의 결정은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부과연구소장은 한국과 나토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결탁해 안보력을 높이고 북방 이웃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강대국 사이 게임에서 유리한 유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외교적 자치권을 악화시키며 나토에 길을 내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거나 유관 국가가 시비를 명확히 판별하고 냉전사고를 가지고 진영 대치를 만드는 각종 패거리 만들기 행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요컨대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입만 열면 지역이니 분열 조장이니 말하는 중국은 이제 슬슬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분열의 근원이 다름 아닌 자신들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시도친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한국이 나토와 교류하는 게 그만큼 큰 위협이 된다는 의미.
그렇기에 은근슬쩍 한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면서 견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이라는 카드가 레드팀 국가에 아주 잘 듣는 약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번호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번호표를 가장 처음 뽑아간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살려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선택지는 정해져 있고 고르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살아남던가 아니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폴란드를 내버려둔 독일과 손을 잡고 탱크 한 대 받기도 전에 러시아에게 잡아먹힌 거죠.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도착을 환명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표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에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6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체계가 자국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닌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의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및 최초 계약일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벌려 한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럽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과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가히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U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2, 블럭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1과 블럭2, 블럭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이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의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압력 국가를 내세워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궤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 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 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영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 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 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등 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에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 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장수 조선소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등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당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두께는 백탄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 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게 기원해보겠습니다.